대한민국의 새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지난 10년간에 어쩌면 그보다 훨씬 오래되었을 과오를 씻어내고 더 나은 사회를 이룩해야 할 사명이 그에게 주어졌죠. 앞으로 5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는 지난 정권의 과오를 파헤쳐 책임자를 처벌하고 한국 사회의 병든 부분을 백일화에 드러내 고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심화되는 양극화와 고착화된 불평등을 뛰어넘어 화합하고 진보하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가운데서도 빠른 시일 내에 한반도의 평화가 자리 잡고 장기적으로 통일을 지향할 수 있는 현명한 정치를 펴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방을 둘러싼 강대국의 압력 가운데서도 실보다는 득이 많은 선택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가치를 돌아보기 힘든 현실 가운데 정의에 대한 추구를 잊지 않도록 모두를 일깨워야 할 것입니다. 곳곳에서 짓밟히고 뽑혀나가는 작고 다양한 가치가 이 땅에서 계속 숨쉴 수 있도록 이문 안 낳는 땅도 공을 들여 돌아보는 진득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승리의 열기가 가리고 있는 많은 지표들, 예를 들어 수준 미달의 정치 세력이 획득한 무시할 수 없는 득표수가 가리키는 현실을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구도가 바뀌었을 뿐 변하지는 않은 지형 가운데 한 발자국씩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의 내일이 결코 녹록하지 않으리라 판단합니다. 정치인 문재인이 지금껏 걸어온 길은 그가 역경과 만나 쉽게 무너지는 류의 사람이 아니란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닥쳐올 어려움은 지금까지보다 고되고 겪어나갈 외로움은 이제까지보다 깊겠으나 5년 뒤 그날은 오늘보다 나은 대한민국이 되어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블랙리스트와 함께 승리한 오늘을 즐거워합시다. 더 쉽게, 더 즐겁게, 그리고 더. 안녕하세요. 블랙리스트 오늘도 3.1절에 부산에서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기사입니다. 아나백입니다. 네. 김기사와 아나백, 지금 이제 회사에 우리의 이런, 뭐랄까요, 이 활동들? 네, 활동들, 지하 활동, 레지스탕스 활동이 들통나고 있죠, 지금. 그쵸. 하나, 둘씩 연락이 오고 있어요. 아나백아, 안녕? 방금 따끈따끈한 카톡을 제가 받았죠. 어떻게 한 걸까요? 그러게요. 뭐 본인은, 나중에 들으실 수 있잖아. 해봐, 괜찮아. 이렇게, 우연찮게 들으셨다고는 하는데, 우리 김 기사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새간이 있다. 첩자가 네네. 있다. 새작이지. 새작이죠. 새작이 있다라는 평가를 이렇게 추측을 하셨는데, 우연히 볼 수도 있죠. 네. 팟캐스트를 정말 즐기시는 분들은,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슬프잖아요. 김 기사 추측대로 하면. 네. 영원히 우리 걸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왜 진흙에 묻혀있다. 그러니까 찾아 듣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지. 꼭 추천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 행복하게 생각합시다. 그리고 약간, 의식적으로 지금 더 이렇게, 제가 좀, 목소리를 이렇게 흥분되게 하는 게 있는데, 많이 다운돼가지고, 지금 3회째 녹음을 하고 있죠. 네. 오늘에만. 우리가 얼마 전에 그 똥멍청이네 그 집에서 녹음을 하면서 5회 녹음은 진짜 할 게 아니다. 그 전에 해봤어요? 그전에 안 했었죠. 안 해봤으면서 그렇게 호기롭게 하자고 한 맥시멈 거예요? 3회 정도 했었죠. 근데 5회는 진짜 사람이 할 게 못 되더라고요. 네네. 진짜 그야말로 5시간. 네,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횟집 같은 데 지나다 보면은 앞에 수조 있잖아요, 수조. 네. 수조에 낙지들이 막 헤엄을 치는 거야. 네. 근데 낙지들이 가만히 보면은 갯벌에서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갯벌에 그 밑에 있는 것들을 사람들이 손구멍만 보고 팍 손을 집어 넣어가지고 낙지를 꺼내지 않습니까? 맞아. 팍 할 때 제 손등에 침이 튀었네요. 예. 뭐 건강에 좋고 피부도 좋아질 겁니다. 저희 이제 이모 선배가 네. 우리 팟캐스트를 그런 식으로 꺼낸 게 아닌가. 뽀끔 뭔가를 보고. 네. 거의 그 정도의 확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낙지 쉽게 잡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는 그 낙지처럼, 이렇게 속아 먹으면 불끈불끈 한다면서요? 선배님, 감사합니다. 네. 이제 회사 나왔는데도 선배라고 하네요. 저는 후배가 좋습니다. 영원히 후배하고 싶어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고요. 또 제가 이제 또 자랑할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부러워. 노트북을 샀어요. 인생에 이게
두 번째 노트북입니까? 구매한 거 말고 사용하는 노트북. 아, 세 번째 노트북이에요. 아, 예전에 뭐가 또 있었어요? 예전에, 네. 아, 그건 진짜 암흑기인데, 지금 한국에서 이제 팔지도 않는 네. NEC라는 일본 그룹이 있어요, 회사. NEC? NEC, 알파벳. 아, NEC? NEC, 이렇게 부르는. 네네네. 그 그룹이 있는데, 거기서 무슨 인터넷으로 이제 최저가 노트북 이런 거 검색을 하다가, 그게 네. 어디서 진열 상품으로 있는 거를 사면 되게 싸게 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가격으로 한 40 몇만 원에 산 것 같아요. 몇 년도인가요? 2005년이요. 아, 그러면. 네, 근데 똥컴도 그런 똥컴이 없습니다. 약간 넷북 느낌 아닌가요? 네, 그리고 한국 프로그램들이랑 호환도 잘 안 되고, 이 컴퓨터 를 아. 잘 하시는 분들은 쓸 텐데, 네. 그리고 이게 막 발열도 엄청 많이 되고 해서 엄청 불편하게 썼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한쪽 어깨에 메고 이제 출근을 하잖아요? 퇴근할 때 이미 어깨가 낮아져 있는 느낌? 아, 이렇게 작은 것도 아니고 굉장히 무거운. 네. 중기 수준의. 그때는 노트북이 진짜 노트 같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가벼워질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지금 한 손으로도 아주 가볍게 듭니다. 그 노트북이 영어가 노트북이 아닌 건 알죠? 그럼 뭐예요? 랩탑입니다. 랩탑. 랩탑? 무릎 노트북은, 위에 데스크탑 책상 위, 랩탑 아. 무릎 위에 랩탑. 그럼 노트북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노트북은 진짜 우리가 말하는 노트가 그 노트북이죠. 아, 충격인데, 이거. 아, 몰랐어요? 몰랐어요. 예, 콩글리시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 청취자 중에 반은 모르고 있을 거예요. 아, 근데 또 이거 내가 틀렸을 수 확실히 없어. 그래요? 아, 그럼 해외 나가서 이 노트북이라고 발음하면 몰라봐요? 그렇지 않을까요? 랩탑. 네, 아무튼 제가 엘모그룹의 그램이라는 노트북을 샀는데, 여러분, 사운드 중시하는 분은 이거 사면 크게 다칩니다. 아, 네네네. 네, 사운드가 한쪽에만 내장이 돼 있어서, 한쪽으로만 들리는 듯한 효과를 줘요. 아무튼 그 말씀 드리면서, 그래도 상당히 좋은 노트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방송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또 얘기할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각자 보고 온 영화가 한 편씩 있어요. 네네네. 네, 잠깐씩 얘기를 해볼까요? 뭐, 저는, 아카데미 작품상에 빛나는, 그쵸. 문라이트. 네. 저는 문라이트 마일이라는 일본 만화를 좋아하는데 아무튼 그건 딴 얘기고 저는 되게 재미없게 봤어요. 아나백이 왓챠라는 어플 있잖아요. 거기다가 별 2개를 준 걸 확인을 하고 그 다음날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네. 받더라고요. 아니 뭐 작품상 꼭 받은 작품을 제가 재밌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약간 아나백의 취향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네. 소수파구나. 아니죠. 제가 다수파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요. 아카데미가 소수파고. 그렇죠. 음. 작품상 제가 예전에 들었던 수업에서 영화 쪽 일을 하시면서 이제 그 강사하시는 분인데 저희한테 그런 얘기를 했죠. 영화 감독은 2가지 전략이 있다. 관객과 대중과 소통하거나 평론가와 소통하거나. 그래서 문라이트는 평론가와 소통하는 영화다. 라고 저는 그냥 무식자의 어떤 발언으로. 네. 간략하게 한번 요약해주면 어떤 영화일까요? 흑인 아이가 성장하는 영화인데, 네. 동성애를 주제가 동성애라고 보진 않는데, 동성애자인 흑인 아이예요. 내가 뭐 엄마는 약쟁이고, 뭐 이런데 이제 어린 시절에 어떤 우연히 만난 마약상과 굉장히 이렇게 거의 부자지간처럼 잘 지내면서 이제 인생의 새 장면이 나와요. 처음 어린 시기에 그 마약상과 친분 이렇게 배우면서 약간 이제 아버지처럼 따르게 되고 아버지처럼 뭔가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기, 그 다음에 성인기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른다는 말을 참 장황하게 해주시네요. 네. 저는 근본 없는 놈이라 뭐 무식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왜 제목이 문라이트예요? 그 아까 말한 마약상이 어린 그 주인공에게 그런 말을 해줘요. 내가 쿠바에 있었다. 쿠바에서 나도 뭐 그냥 천방지축 아이였고 막 항상 뛰어다니는 걸 좋아했다. 달빛에 뛰어다니는 걸 좋아했다. 근데 어떤 할머니가 나한테 오더니 너는 달빛에 있으니까 되게 파랗구나 피부가. 난 앞으로 너를 블루라고 부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영화 내내 어떤 해변가에 달빛이 비치는 푸른빛이 계속 나오는데 그래서 문라이트가 아닐까. 여전히 확실치 않네요. 네. 네. 저는 핵소고지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역시 아카데미에서 편집상과 그 다음에 네. 음향상을 받았어요. 네, 편집상과 음향상을 받았는데 이 2가지 상 부문이 모두 기술적인 측면이잖아요. 네네네. 편집을 아주 잘했다. 그 다음에 네. 음향이 아주 좋더라.
근데 이 두 가지에 모두 공감하면서 저는 이 영화에 비추를 때립니다. 네, 왜죠? 멜 깁슨 감독이거든요. 근데 멜 깁슨이 전쟁 영화를 찍었는데 네. 전쟁 속의 영웅 얘기예요. 양심적 병역 거부자. 거의 미국의 최초의 그런 느낌인데 전쟁 속에서 병역 거부를 네, 하는 거예요? 웃긴 게 전쟁에 자기가 참전을 신청해. 네. 근데 총은 들지 않겠대요. 뭐 다른 걸로 나 기여하겠다. 의무병을 하겠다. 근데 의무병도 총을 들고 다니지 않나요? 근데 그 총을 안 되겠다. 계속 이러는 거예요. 뭐 재밌네. 영창도 가요. 그러니까 군대에서는 얘를 전역시키려고 고집 덩어리네. 예, 전역시키려고 엄청 노력을 하는 거예요. 되게 이상한데? 병역의 의무를 다하겠다. 하지만,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얘기하는 게, 네. 너 군대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것도 봉사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대체복무. 근데 거기서는 조금 이상한데? 예. 이게 그리고 징집이 된 게 아니에요. 네네. 잘 찾아가는 겁니다. 아. 자기는 원래 면제 대상이에요. 네네네. 자기는 뭐 군수품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면제 대상인데 자기가 찾아가서 이쁜 여자친구도 사귄 상황에서 그 전에 멜로로 갑자기 가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입대를 하더니 가겠다. 그 다음에 난 총을 들기 싫다고 갑자기 훈련소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소에서 뒤집어져요. 그래서 이제 온갖 이지매를 다 당하죠. 왜냐면은 얘를 내보내기 위해서 주변 애들을 괴롭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온갖 이지매를 당하고 밤에 막 린치도 당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그걸 유지했는데 나중에 전쟁 영웅이 돼요. 싫어합니다. 75명을 구하거든요. 총을 안 들고 구하나요? 예, 일본의 어느 고지에서 이제 혼자 몸을 숨기고 다 후퇴했는데 한 명씩 절벽 아래로 밧줄에 매달아서 내리거든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몸을 못 가누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하는 말이 그런 것들이에요. 나중에 수레하는 게 인터뷰 형식으로 실리는데 한 명을 구하고 나면 너무 지치잖아요. 그 절벽 밑으로 밧줄을 내리려면은 사람 얼마나 무거워. 그죠, 바들바들 하니까. 근데 그때마다 이제 한 명만 더 이렇게 신에게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신이시여 한 명만 더 구할 힘을 내게 주소서. 그러면서 계속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멜 깁슨이 원래 약간 기독교 개신교 교도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유대교를 매우 싫어하죠. 유대인들을.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핍박했던. 그러니까 이 영화 속에서 일본하고 오키나와에서 전쟁을 벌이는 거거든요. 일본군은 약간 로마인처럼 나와요. 성경 속에서의 그 로마인. 그리고 예수를 핍박했던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들이 그 군대에서 같이 있던 나쁜 놈들. 그렇게 보여지죠. 그 속에서 이 주인공인 데스먼드 도슨이라는 사람이 일종의 예수처럼 보여진다. 뭔가 핍박을 물리치고서 결국은 미운 오리가 사실 백조였다는 걸 알게 되고 그가 오히려 이 미운 오리들한테 손을 내미는 교화되는 또. 예. 그래서 완전히 이거는 예수의 이야기를 전쟁 영화에 속아서 풀어내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인간들의 참혹함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봤던 모든 전쟁 영화 중에 가장 참혹해요. 그러니까 막 진짜 내장 이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그러니까 굳이 그런 걸 안 보여줘도 되는 상황에서까지 네. 과도하게 보여준다. 화염방사기 이런 게 너무나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완전 통닭을 몇 개를 본지 모르겠어. 호러물이에요, 호러물. 그래서 이거는 진짜 옛날에 스티븐 스필버그의 라이언 일병 구하기 초반 오프닝 씬이 그 당시 전쟁 영화들은 되게 낭만이 있었는데 그걸 리얼리즘을 보여준 전쟁 영화였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태극기 휘날리며 그죠. 똑같이 따라 따라한 건 아니죠. 뭐 아무튼 오마주한. 그렇죠. 뭐 그런 식의 보여는데 그거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건 진짜 영화고 이거는 전쟁이다. 근데 정말 전쟁이 이 정도로 잔인할까 하는 마음까지 품게 만드는. 그렇죠. 사실상 뭐 그냥 이렇게 외관상 안 그렇고 그냥 죽은 분들 시체는 많겠지만 그렇게 막 징그럽게 하지는 않았어요. 너무 개호러 같은 느낌의 것들을 보여주면서 약간 거부감이 들었던 영화 핵소고지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영화 있잖아요. 전쟁 영화를 다루다 보면 아군은 깊이 있게 다뤄도 저쪽엔 주인공이나 주요 인물이 없다 보니까 괴수처럼 그려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 영화 속에서 일본인들이 그래요. 실제로 이 핵소고지 전쟁에서 이 오키나와 전투에서 미군 한 4만 6천 정도 죽고 일본 애들 11만 명 넘게 죽거든요. 그리고 자기네 군을 안전하게 위한 포격으로 해안가에서 포격하는 것 때문에 민간인은 더 죽어요. 10몇만 명이. 그러는데 이 영화 속에서는 일방적으로 일본에 탁살당하는 미군의 느낌? 그런 걸 통해서 볼 때 이 멜 깁슨이라는 사람이 남의 말을 잘 안 듣고 남을 이해하지 않는 꼰대가 되어가고 있구나. 멜 깁슨이 신에 관한 영화 찍지 않았나요? 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네, 뭐 잘은 모르는데 그냥 갑자기 기억이 나서. 네. 또 뜬금없이 던진 겁니까?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노트북, 네. 랩탑 컴퓨터 네. 검색해봤어요. 근데 이런 글이 나오네요.
제목은 박희성의 맛깔난 잉글리시. 영어로 알아보는 컴퓨터의 종류들. 네. 여기서 잠깐 발췌해서 읽어드리면 필자도 몇 년 전까지 노트북은 콩글리시라고 알고 있었다. 아, 애플 제품 마니아인 필자는 몇 년 전 애플이 세계 개발자 대회에서 신제품 발표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는 고인이 된 스티브 잡스가 자사 제품을 가리켜 노트북 컴퓨터라고 부르는 것 아닌가. 잡스 외에 다른 강연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전 세계에서 대표적인 컴퓨터 모바일 기기 회사인 애플도 노트북 컴퓨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어느 누가 감히 이를 콩글리시라고 말한단 말인가. 세상은 계속 변화하고 언어도 계속 변화한다.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실제 미국에 살고 있지 못하더라도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영어를 접해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랩탑 컴퓨터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펼쳐서 쓰는 네. 이거를 랩탑 컴퓨터라고 하고 노트북 컴퓨터는 이런 타블릿을 노트북 컴퓨터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는 노트북을 컴퓨터라고 부르지 않는 콩글리시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된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정을 해드리는 차원에서 네,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노트북은 랩탑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더 그렇죠. 상용화됐다, 일반적이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5분 산책 감사합니다. 아, 네네. 네, 일단 예고편 듣고 와서 오늘 다룬 영화 이제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네. 오늘 다룰 영화 미아와 알렉산드라라는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네. 사실 우리 무비신의 영화방 시절에 되게 잘 나가려고 하던 그런 움트던 시절이 있었어요. 2016년 여름입니다. 그 모르겠다는 표정 짓지 마요. 뭐 2016년 여름에 우리가 그래도 나름대로 좀 영화 재밌게 한다. 그 다음에 좀 큰 영화들 많이 다루고 하면서 터널 뭐 그런 영화들 있었잖아요. 예, 예. 꽤 괜찮았어요. 그쵸. 근데 그 이후에 암흑기가 생긴 게 사실은 다큐멘터리 연빵을 때리면서 그렇죠. 뭐 김 기사가 뭐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뭐 자기가 하겠다는데 자기 거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뭐 뭐 그림자들의 섬부터 해가지고 뭐 무연두도시 갑자기 이야기. 꽂혀가지고 네, 다큐멘터리를 한창 다뤘어요. 그러니까 순위가 뚝뚝 떨어지고 청취율도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배를 타게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배까지 이어졌는데 팟캐스트를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근데 오늘 방송도 결국은 다큐멘터리죠. 그리고 오늘 다룬 영화들, 오늘 3월 1일 녹음한 영화 3개가 모두 다 다큐멘터리입니다. 네네네. 이게 다 안화백의 인생작이라고 불리는. 인생작 그렇죠. 인생작인데 그 중에 가장 인생작을 김 기사가 안 봐서 네. 못하죠. 네. 근데 이 미아와 알렉산드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인연이 있는 영화인가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봤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또 기억이 안 나요? 네. 뭐 어디선가 접했겠죠. 이게 뭐냐면 그 EBS 직전에 올라갔던 너클볼도 그렇고 미아 알렉산드라도 EBS 다큐 영화제 출품작들이에요. 네. 선정돼서 TV 방영도 되고 극장에서 상영도 되는. 근데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EBS에서 일정 기간 동안 모든 작품들을 무료로 다운받아서 볼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그때 2013년도였던 것 같은데 그때가 이제 취업 전이죠. 쫙 목록을 보고 싶은 것들을 다 다운받아가지고 몇 편을 봤는데 그 중에 이 너클볼과 미아 알렉산드라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보고 되게 만족이 컸었나봐요. 그렇죠. 일단 신기하잖아요. 네, 신기하고 재미있고. 네. 그러니까 다큐멘터리는 재미없다라는 편견을 깨주는 영화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 뭔가 하나를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보여주기만 해도 굉장히 흥미롭고 네. 이야기 자체가 현실에서 야 영화 찍고 있네 뭐 이런 말이라든가 야 진짜 드라마 같다 그거 이렇게 얘기하듯이 진짜로 드라마 같고 영화 같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가장 영화가 실화 같지 않은 다큐멘터리가 이제 서칭 포 슈가맨이라고 아세요? 그 다큐멘터리였어요? 네. 몰랐네. 내용은 아시죠 그러면? 아니, 내용도 모르는데 이름을 많이 들었는데 극영화로 알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그게 정말 대박이에요. 어떤 내용이에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미국이었던 것 같은데 미국 어떤 가수가 있었는데 1집만 내고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가수가 있었어요. 걔가 슈가맨이에요? 네, 근데 그게 어떻게 흘러 남아공에 음. 들어갔는데 그 음반이 대박이 난 거예요. 어. 약간 그리고 이제 흑인 해방운동가 접목돼서 약간 그 혁명가처럼 불리던 네. 그리고 어떤 그런 그래서 진짜 온 국민이 다 아는 거예요. 그 남아공에서는. 근데 가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네. 소문만 무성한 거야. 마약을 하다 죽었다더라 뭐 하더라. 근데 어떻게 하다가 우연찮게 아르헨티나의 어떤 음악 평론가지 누군가 남아공이 아니라요? 남아공에 지금 아르헨티나 남아공은 대륙도 다른데 왜 자꾸 엮이는 겁니까? 몰라. 남아공에 네.
어떻게 소수 자, 미안해. 내가 월급도 안 주고 너도 너무 주생적으로 시킨 거 미안한데. 그러니까 수소문에서 렉이 집중적으로 걸리네. 렉 걸렸어. 앞에 노트북 컴퓨터 있는 집에. 수소문에서 찾은 거예요. 네. 근데 알고 보니 그 1집을 내고 가수의 생활을 접고 진짜 집안의 오물을 치우는 그런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던 거예요. 아, 그 가수가? 평생을. 와. 그래서 남아공으로 그 사람을 초대해서 공연을 여는데 네. 굉장히 사람들이 다 몰려들고 막 엄청난 공연을 치르고 막 이런 이야기예요. 와, 이거 실제예요? 네. 대박이다, 그거 진짜. 쉬워. 꼭 봐야겠네요. 예. 네, 꼭 네, 청취자 여러분들도 꼭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서칭 포 슈가맨. 예, 굉장했습니다. 어쨌든 무슨 얘기하다가 네, 이 다큐 인생작 얘기하다가. 네, 그렇죠. 여러 가지 다큐 중에 하나인 거죠. 미아 알렉산드라도 네. 예, 쌍둥이가 입양이 됐는데 각각 다른 집에 되는 그렇죠. 그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일단 예고편 듣고 와서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그 전에 하나 이야기할 게 있네요. 우리 이제 EBS 다큐 영화제를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네. 최근에 대중음악상이라고 시상이 하나 있었잖아요. 거기서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가수 이랑이라는 여자 가수분인데 네. 뭐 무슨 상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상을 음. 받았어요. 그래서 트로피를 받았는데 수상 소감이 저는 뭐 평소에 뭐 돈을 많이 못 벌고 지지난달에 뭐 40만 원을 벌고 지난달에는 90만 원을 벌었는데 그게 음원 수입이 아니고 뭐 다른 총수입? 예, 총 수입이다. 근데 뭐 자기 부모님인가 선생님인가 그랬대요. 명예와 뭐 재미와 그 돈. 이 세 개가 다 없으면 뭐 세 개가 다 있어야 길을 가라. 이거 없으면 가지 말라 이랬는데 셋 요즘에 중에 둘이라도. 근데 지금 이 상은 명예밖에 없다. 상금이 없다. 그래서 이 트로피를 팔겠다. 경매하겠다. 예. 50만 원부터 시작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뭐 누가 손을 들어서 50만 원에 그걸 교환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대단하다, 멋있다. 뭐 이런 반응들. 그리고 현실을 꼬집어줬다. 예, 실제로 좀 그래요. 좀 저도 처음 상금이 없는 줄 몰랐어요. 네. 근데 상금 아닙니까, 상은? 그죠. 상은 상금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럼요. 예. 아니면은 그 상패라도 금으로 주든가, 순금으로. 우리 전 회사가 진짜 좋은 회사네요. 네. 우리는 상금도 주고? 그죠. 상품도 금으로 주고. 근데 시계는 좀 그랬어. 여자 시계지만 그거 명품이더만요. 그래서 동생한테 주면서 네가 이걸 중고로 팔든 네가 차든 알아서 해라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그분이 가수기도 하지만 또 연출가세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얘기 딱 듣더니 김 기사가 연출했네. 그 관객마저도. 네. 근데 생각해보면 그 사진 찍히고 보면 50만 원 현금을 5만 원짜리 이렇게 들고 있거든요. 네. 그걸 누가 갖고 다니냐고. 50만 원 요즘 현금 갖고 다니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 살려면 주변 애들한테 5만 원씩 걷어서 사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스마트한 연출이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재기 연출이 발랄한. 행위 예술이기도 하고 또 사회 파급력도 있고 그쵸. 그리고 사실은 손해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 왜냐 그 50만 원으로 이벤트는 만들었지만 그 50만 원 손해보는 돈이 사람이 있죠. 누가요? 신기불편한 꼰대들. 태극기 들고 가신 분들 아니 왜 거기도 있을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요즘에 높으신 다 분들. 광화문 앞에 모여갖고 없어요. 그래? EBS에 높으신 분들도 다 거기 가 있나? 거기 안 있어. 태극기 들고. 예, 아무튼 그래서 이제 예고편을 듣고 이제 본격적인 영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예고편 듣고 오시겠습니다. 노르웨이에 사는 중국인 소녀 알렉산드라. 캘리포니아에서 알렉산드라의 편지를 기다리는 미아. 같은 날 태어난 두 소녀의 생일 파티. Happy birthday. 생일 축하해. And happy birthday. 너도 생일 축하해. Thank you. 고마워. 미아와 알렉산드라. 어릴 적 다른 나라로 입양된 쌍둥이 자매. 각자 다른 아빠, 엄마, 서로 다른 삶. 손꼽아 기다리던 만남.
쌍둥이 소녀들의 특별한 이야기. After we left Fresvik, 프레스빅을 I 떠나온 think of 다음부터 Alexandra more 알렉산드라가 자꾸 생각나요. often, almost every 거의 day. 매일요. 미아와 알렉산드라. 이 영화는 입양에 대한 이야기예요. 입양, 다들 아실 텐데, 이제 직접 낳지 않고, 이제 남이 낳은 흔히 고아가 돼서 부모를 찾지 못하는 아이들이 새로운 부모들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입양을 많이 하는 가정 중에 이런 사례가 가장 많죠. 아이를 꼭 갖고 싶은데, 네. 아이를 갖지 못하는 거죠. 뭐, 맞아요. 난임이든, 뭐, 불임이든, 여러 가지 이유로, 혹은 상처가 있든, 그래서 아이를 입양하는 건데, 이제 중국이나 뭐 아시아 쪽에서 주로 아이들이 수출 같은 개념이죠. 그렇죠. 네, 우리나라도 옛날에 아이 제일 수출국이었다고 불리기도 했고요. 버려진 아이들도 너무 많고 고아들도 많다 보니까 그 아이들을 해외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이 아이들을 데려오는 국가는 서구 국가가 되겠죠. 미국이라던가 뭐 북유럽, 동유럽 뭐 이런 나라들이 될 텐데 이 영화 미아와 알렉산드라가 서로 쌍둥이에요. 네, 맞아요. 그런데 서로 다른 나라에 입양이 됩니다. 미아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입양이 되고요. 그 도시 이름이 뭐였나요? 도시 이름이 세크라멘토. 네, 세크라멘토에 꽤나 괜찮게 사는 중산층 집안에 입양이 돼요. 사실상 근데 아까 살짝 찾아봤는데 입양을 하면 돈이 많이 필요하대요. 네. 그리고 알렉산드라 같은 경우에는 저기 북유럽, 노르웨이의 네. 프레빅스라는 네, 정말 주민 몇 명 사는 게 200명밖에 안 되는 200명 그 주민이 거의 전부고 다른 사람을 만나려면 한참 가야 돼요. 네, 경비행기를 타고 그러니까 차를 타고 수십 킬로를 간 다음에 경비행기를 타고 또 넘어가야 돼. 네, 이 미국의 미안의 집에서 거길 찾아올 때가 되게 재밌죠. 네, 맞아요. 네, 그런 집에 각각 이제 입양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처음 알게 되느냐? 이게 정말 드라마틱해요. 그쵸. 네. 이게 현실이라 너네 짰지? 약간 이런 얘기를 할 만큼. 네, 아까 그 이랑 씨가 우리 방송 듣고 무슨 소리야 할 수 있는데 거의 그것보다도 더 네.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지는데 일단은 입양을 하기 위해선 중국에서 가서 서류나 이런 것들 행정 업무를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직접 만나고. 네, 그래서 이미 그들을 사진이랑 이제 서류 업무 일부를 다 처리한 상태로 중국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베이징으로 가는 거죠. 베이징에 가는데 시간대가 서로 달랐어요. 이 미아네나 알렉산드라. 왜냐면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네. 이제 각각 미국 입양 팀들, 그 다음에 그 노르웨이 입양 팀들이 시간차를 두고 이제 가는 건데, 마침 먼저 갔던 그 미국의 입양 팀 중에, 아니죠. 노르웨이. 노르웨이 입양 팀 중에 남편이, 아파서 안 갔는데 네, 남편도 와야 돼요. 그래서 늦게 가게 된 거죠. 네, 늦게 가게 됐는데, 어디서 이제 옷을 똑같이 입힌 애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애한테 이런 옷 입혀야겠다 하고 그래서 공항에서 샀는데, 빨간색 체크. 네. 그걸 각자 국가에서 사왔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각자 국가에서 그 원피스를 샀는데, 그쪽에 이제 미안의 집에서도 그 원피스를 사와서 입힌 거예요, 아이한테. 네. 근데, 아이가 처음에 원피스가 같아서 눈길이 갔는데, 그래서 인사하고 옷이 똑같네요. 네. 하는데 근데 얼굴이 똑같아, 네. 애가. 그러니까 아무리 서양인과 동양인이 서로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도, 그쵸. 이건 너무 똑같은 거야. 네. 네, 그래가지고 좀 당황을 했죠. 아무리 봐도 너무 똑같아서 중국의 이제 그 관원들한테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어봐도 답을 제대로 안 해주고. 그리고 거기 서류에도 그 날짜랑 네. 그 발견된 날짜, 그 상황, 지역들이 거의 똑같은. 똑같았던 거죠. 네. 그래서 이건 쌍둥이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또 노르웨이어랑 또 영어가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끼리도 제대로 소통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거기서 영화 속에서 나오는 게 미국 어머니가 써줄 수 있는 주소란 주소는 다 써줬다고. 번호랑. 네, 다 써줬다고. 이제 주변 친척이니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되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생각해볼 지점이 있는 거죠. 왜냐면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니고 그 아이를 입양하기로 했지만 오늘 처음 만난 아이예요. 사실 아이도. 그런데 그 아이가 쌍둥이라는 그것만으로도 그 상대방에게 그렇게까지 애착을 보이는. 그러네요. 네.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엄청 좋은 사람들인 거야. 어. 그러니까 내가 입양할 딸이긴 하지만 그 아이의 인생과 이런 것들을 정말 깊이 생각하신 분들인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서로 이제 주소를 안 채로, 연락처를 안 채로 각자 미국 세크라멘토와 이제 그 프레빅스 거기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멀잖아요. 비행기도 너무 비쌀 거고. 그래서 서로 왕래를 못하고 지내다가 다큐멘터리가 이제 촬영이 되고 그 한두 번 이제 왕래를 하게 된 거죠. 다큐멘터리 그러니까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서로 6개월간은 연락을 안 하다가 각자 적응하느라고 근데 6개월 이후에 연락을 하게 되고 DNA 검사하자. 네. 그러니까 빼박 음. 자매다 네. 나와서 서로
기억이 또렷이 남을 때까지는 좀 참자. 근데 서로의 존재는 알려주고 서로 교류가 있다가 6살 때 처음 만났다라고 나오죠. 거기서. 네. 서로가 이제, 왜냐면 이게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 방에 얘네한테 충분한 만족도를 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맨날 갈 수 있는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애들이 어느 정도 사리 분별이 될 때 처음 만나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애들이 너무나 끌려오고 이러기 때문에 종종 오가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 일단 여기까지 줄거리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총평부터 한번 해보죠. 저는 뭐 제가 제안한 영화이기 때문에 네. 다 추천이죠. 음, 그러니까 이게 평소에 접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을 보고 싶어서 영화를 보고 뭐 드라마를 보고 하는 건데 저는 다큐멘터리를 좋아하는 게 실화잖아요. 네. 거기서 오는 감동이 그러니까 이렇게 영화를 찍었으면은 뭐 되게 감동적인 영화네요. 뭐 이러고 넘어갔을 텐데 이건 실화니까 그 울림이 정말 크고 거기서 또 굉장히 좋았던 점이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게 느껴지잖아요. 아, 맞아요.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미국에서 자란 아이가 미아인데 그래. 미아가 올 때 애가 오기 직전에 그 알렉산드라 노르웨이에 사는 알렉산드라가 막 흥분한 모습 막 기뻐서 날뛰는 모습 그게 너무 진정성 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영화의 또 좋은 포인트 중에 하나는 미국의 삶과 노르웨이의 삶이 되게 비교돼요, 계속. 아, 맞아요, 맞아요. 그 미국의 되게 경쟁적인 사회, 부모가 계속 아이에게 뭔가 교육시키려고 하고 대학 가기 위해서는 경쟁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나는 우리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줘야 돼요. 라는 부분서부터 되게 소소한 것까지 이제 문화들이 나오고 노르웨이에서는 그냥 애 혼자 막 돌아다녀. 네. 아무것도 안 시키고.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나중에 미국 부모들이 노르웨이에 와서 아 여기 진짜 좋다. 우리는 그동안 뭐 이렇게 경쟁하고 사는데 여기는 그냥 편히 쉬라고 모든 집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 뭐 이런 대사를 치죠. 네. 그래서 사실상 저는 이 두 가지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이 아이들의 진짜 신기한 두 아이가 만나게 되는 그 신기한 스토리와 미국과 노르웨이는 이렇게 달라요. 노르웨이 짱? 뭐 이런 거. 아, 노르웨이 짱으로 느꼈어요? 저는 노르웨이 가고 싶더라고. 나는 그거가 노르웨이 감독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노르웨이 짱. 네. 아무튼 석유가 나와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근데 이 석유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그때 김기사랑 얘기를 했던지 누구랑 얘기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얘기 했죠. 우리나라에서 석유가 나왔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렇게 다 잘 사는 나라가 됐을까? 아, 이거 저는 아닙니다. 무슨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노르웨이가 이제 잘 살잖아요. 북유럽 국가들이 자원이 나와서 잘 살아요. 네. 그러면 그 부럽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과연 우리나라에서 석유가 발견되고 옛날부터 나왔으면은 그거를 우리가 평등하게 분배하는 그런 사회가 됐을까? 아닐 것이라는 거죠. 전 사우디 하나 더 나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그 교육 인적 자원이 풍부하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뭐 가성비가 낮아서 그렇지만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또 그 인력들이 굉장히 고스펙이지만 하찮은 일들을 하고 있죠. 하지만 좀 더 현명한 정부, 현명한 국가였다면 이 인적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잘 운영을 하겠죠. 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지금. 그럼 석유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네. 결국은 또 그 속에서도 착취와 뭐 신분제와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지고 할 수 있겠네요. 뭐 본질이 어디 가나요, 본성이.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저도 빨리 배를 타야겠습니다. 네. 아무튼 저는 추천합니다. 네. 저는 이 미아와 알렉산드라, 또 보말이겠죠, 그럼. 네, 보말입니다. 네. 아니, 다큐멘터리에서 제가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나백 같은 경우에는 늘 그렇잖아요. 현실성이 있는 것들을 주로 또 네. 좋아하고, 다큐멘터리의 그 진실성, 실제로 있다는 그 자체의 가치를 상당히 두는 것 같은데, 맞아요. 저는 이게 극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허함이 있어요. 다큐멘터리를 볼 때마다. 아, 이 이야기가 충분히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이야기인 건 분명한데, 거기에 억지로 의미부여한다,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조금은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일어나는 일에 어떤 의미를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미아와 알렉산드라 같은 경우에도 그 의미를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찾아내는 것 같은 지점들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조금만 더, 그러니까, 노르웨이와 미국 사이의 그런 차이를 보여주는 것, 대비시키는 건 상당히 좋았지만,
이것도 역시 현실적인 문제였을 것 같아요. 그들의 어린 시절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미아와 알렉산드라? 예. 너무 어린 시절이고 또 한 시점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영화가 결국은 그 차이가 어떤 결실을 맺게 되는지를 좀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것 같아요. 지금에서야 노르웨이 짱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미국이 짱처럼 보일 수도 있는 측면도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 빈부격차가 있는 나라고 그 빈부격차에서 빈에 떨어지면 좀 어렵지만 이 미아는 정말 입양이 잘 된 케이스로 부 쪽에 좀 더 가까운. 이것저것 너무 많이 시키더라고.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미아의 상황이 더 긍정적으로 발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50 정도는 된다. 반반이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라는 너무 지루하고 또 그곳에 갇혀 있고 자극도 너무 적다. 자기가 자연에 나가 있는 걸 도시인인 우리가 볼 때는 부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계속 거기서 살아온 그 아이한테는 그게 일상이고 너무나 단조롭지 않을까? 그리고 또 고립된 곳의 특성상 주변 사람들이 좋지 않으면 오히려 더 스트레스 받을 만한 요소도 많거든요. 또 자기가 지적으로 막 성장하는데도 막힐 수 있는 우려들도 있고. 근데 미아는 반대로 도시에서 많은 위협들을 느끼지만 그게 오히려 자신에게 성장의 자양분이 될 수도 있는 하긴 측면에서 둘 성격을 보면 미아 쪽이 훨씬 긍정적인 그죠.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미아가 성격을 보면 훨씬 더 적극적이고 막 그런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뭐 알렉산드라도 적극적이고 그러니까 둘 다 적극적이니까 네. 어떤 그런 더 자극을 많이 주는 방향으로 아, 하는 그죠. 게 좀 더 좋게 해서 자라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아나백이 이런 성격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내 성격이니까 배를 타야겠다라고 말하는 듯도 해서 아, 저는 뭐 타봐야 알겠지만 뭐 일단 단체 생활은 잘 하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 요즘에 항상 밀고 있는 얘기인데 디폴트 값이 굽신굽신이라 네, 아주 저는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이 미아와 알렉산드라의 그런 차이들을 보여주는 거는 매우 흥미로웠지만 조금은 더 보고 싶은 점이 오히려 영화를 보고 나서 더 생겼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죠. 보고 나서 더 궁금증이 생겼으니까. 네네. 하지만 동시에 이 영화가 해소해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보말을 드립니다. 저도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좀 찾아봤어요. 네. 아니, 찾아보고 싶어서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 이 친구들이 이제 청소년기에 접어들었을 텐데 근데 잘 못 찾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화 원제가 트윈 시스터예요. 네. 트윈 시스터를 치니까 작품도 엄청 많고 또 그러니까 이거 찾다 보니까 또 재밌었던 거는 이 친구들의 후속 취재를 했던 뭐 이후 이야기들은 못 봤지만 이런 사례들이 은근히 있더라고요. 실제로 어떤 미국의 방송에 나온 걸 봤는데 올해 초에 나온 거였어요. 10살짜리 중국 애들이 각각 미국에 입양된 거예요. 다른 도시에. 근데 서로 가족들도 전혀 모르다가 한쪽 엄마가 그 이제 보모라고 하죠. 네. 보모랑 뭐 어떻게 연락을 했는지 제가 영어를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하여튼 보모 사진을 봤는데 그리고 자기 딸 사진을 어떻게 받았는데 똑같은 옷을 입은 똑같이 생긴 애가 그 사진에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건 쌍둥이구나. 뭐 페이스북 소수문 소수문은 뭡니까? 이제 막 던지는구나. 뇌를 안 거치고. 수소문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찾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미국의 한 방송에서 처음 둘이 마주치는 장면을 방송에서 역시 방송국 딜놈들은 진짜 그러니까 그냥 미리 만나게 하면 되는데 그 방송에서 딱 뭐 대충 한 가족부터 나와가지고 막 얘기한 다음에 자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뭐 미아라고 할게요. 미아야 저쪽으로 가봐. 딱 가서 서 있는데 문이 쫙 열리면서 가족이 나오는 거죠. 둘이 막 울면서 막 껴안고 막 10살짜리 애들이 그게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이건 한국에서 입양되신 분들이 얘기해요. 그 어떤 여자분이 갑자기 페이스북 메시지를 받은 거야. 모르는 사람한테. 근데 그게 내용이 뭐였냐면 너 나랑 너무 닮은 것 같다. 내가 입양이 됐었다. 혹시 이런 내용이었던 거죠. 네. 알고 그래서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근데 알고 이게 미국에 있었던 분과 30살 여성분과 프랑스에 있었던 30살 여성분이에요. 근데 프랑스에 있었던 분은 디자이너인데 패션 디자이너. 네. 근데 동료들하고 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자기도 나오는 영상을 찍고 막 이렇게 올렸는데 이 미국 사람이 그걸 본 거예요. 네. 근데 너무 똑같은 거야. 그래서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서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DNA 검사해보니까 자매. 그래서 코리아의 어떤 똑같은 도시에서 왔다라고만 그 방송에서 나오는데 어쨌든 한국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이것도 아마
프로 방송인가 영화로 제작이 된다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구나. 네. 하긴 쌍둥이 비율만큼 많겠죠. 입양을 그렇게 많이 시키는데. 그렇죠. 그리고 쌍둥이여서 보내는 경우도 있을 테고 혹은 한 명을 보내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이거 약간 드라마 같긴 한데 네. 네.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너에겐 쌍둥이 형이 있단다. 뭐 이런 거. 네가 찾아라. 아, 근데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까 프랑스의 디자이너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전혀 환경이 달라지면서 이 영화에서도 사실은 일정 부분 흥미를 자아내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 유전의 힘이 강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 학습이나 이런 문화의 힘이 강할 것이냐 네. 이 미아와 알렉산드라를 보면은 아무래도 유전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다. 그렇죠. 아직 뭐 애기들이긴 하지만. 네, 그렇게 나오는데 아까 그분은 프랑스에서 디자이너를 하실 정도면 이제 나이가 꽤 드신 서른. 네, 어느 정도 이제 자기의 삶이 정해져 버린 네네. 일부 정해진 그런 사람인데 미국에 있는 사람과 프랑스에 있는 사람 사이에서 어떤 사람은 막 성공해 있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어떤 사람은 막 못 받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 근데 그거는 아니었던 것 같고 둘 다 그냥 직업이 있었고 그 말하는 거나 약간 행동 같은 거 제스처나 그런 게 되게 비슷했어요. 네. 그리고 그 외국 방송 그 되게 유치한 거 하더라고요. 네. 콜라 사이다? 아, 얘네 데리고? 근데 똑같이 대답을 하고 뭐 얘기할 때 뭐 이쪽 미국 얘가 얘기하면 프랑스 애가 나도 그렇다고 막 그런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서 아, 진짜 방송놈들이라 진짜. 그리고 이제 또 이 기술 발전 얘기를 좀 하면 네. 페이스북이었잖아요. 그리고 네. 그 아까 얘기했던 방송에서 처음 만난 10살짜리 중국 애기들 그 친구들도 뭐 엄마가 페이스북으로 뭐 수소문해서 찾았다. 근데 그 미아와 알렉산드라 이 영화도 재작년 15년도에 뭐 뉴스가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미국의 PBS라고 공영방송이 있는데 거기서 방영을 하게 됐다. 근데 유수의 상을 많이 받았는데 PBS는 처음 방송하는 거다. 그러면서 근황을 이렇게 전해서 미아를 인터뷰를 했는데 페이스타임으로 매주 대화를 한다고. 아, 진짜 기술 좋아졌네. 네. 그 전에는 사실은 막 편지 주고받고 그랬잖아요. 거기만 해도. 근데 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지났지만 기술 발전이 돼가지고 매번 페이스타임으로 영상 통화하고 뭐 얘기를 나누는 사이가 됐다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사실 옛날에 노르웨이와 미국이면 못 만나는 거죠. 아, 그쵸. 못 만나고 죽는 거죠. 근데 편지만 막 뭐 보름에 한 번, 그죠, 뭐 한 그죠. 달에 한 번 이렇게 하면서. 네. 진짜 기술 발전이 이런 아이들한테는 엄청난 혜택을 갖다 주네요. 네. 요즘에 이제 해외여행 다니시는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도 여행의 이제 패러다임이 옛날과 바뀐 것 같아요. 단절, 그리고 뭐 그쪽에 가서 이제 고독, 완전히 그 끊어짐의 그 여행의 매력이 또 있잖아요. 네네네. 끊어짐으로부터, 그리고 끊어짐의 시간이 지속됨으로부터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들이 이제는 완전히 소멸되고 있다. 멸종 위기다. 본인이 억지로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예. 뭐 카톡 항상 호텔 가서 카톡하고, 예. 뭐 전화도 오면 받고, 그쵸. 그 여행이 옛날에 관광이라고 했던 영역이 점점 더 넓어지면서 꼭 그게 나쁘다고만은 볼 수 없겠지만 상당히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던 여행의 일면이 사라지고 있는 그쵸. 사유하는 측면이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얘기도 어디서 인상 깊게 봤는데 전 세계에 맥도날드와 스타벅스가 있기 때문에 표준이잖아요. 거기 가면 어떤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행 중에서도. 네. 네. 우리 김 기사님도 인도에서 스타벅스 가보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저는 못 가봤지만. 똑같았습니다. 네, 그냥 주변 사람들만 바뀔 뿐이지 또 인도에서 우리가 스타벅스 밖을 그러니까 문바이였잖아요. 네네네. 문바이에서 되게 검문 검색을 되게 심하게 하잖아요. 가게 앞에서. 근데 그 스타벅스는 특별히 더 심하게 하더라고요. 호텔보다 더 심하게. 예. 그래서 거길 들어갔더니 밖에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인종은 똑같은데 네. 인종은 똑같은데 옷을 입은 것부터 완전 서울이야. 서울에서도 그냥 강남 뭐 이쪽. 아, 그러면서 그걸 조금만 걸어나서 100m만 걸으면 거기 스타벅스 안에 있는 사람을 한 명도 보기가 힘든 그런 풍경이 펼쳐지거든요. 그 역전 앞 이런 데서. 그쵸. 정말 가난해 보이는 사람들, 막 그런 사람들이 아이스크림을 진짜 말도 안 되는 헐값에 팔고 있는데 스타벅스는 그 아이스크림 100개보다 더 비싼 음료수를 팔고 있어. 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게 되게 인도가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다양성의 세계구나. 혼합돼 있구나, 아마.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얘기 들으니까
아, 김 기사가 이렇게 영화에 대해서 크게 할 말은 없구나. 아, 네. 최대한 네. 이렇게 끌어보려는 걸렸습니까? 네. 미아와 알렉산드라, 이제 그러면 본격적인 영화 설명은 다 했고, 추천, 비추천, 저는 보말 드렸고요. 네네네. 아노아백은 추천을 했습니다. 이제 키워드 토크로 들어가죠. 네. 아, 저는 뭐 아까 얘기 많이 했는데, 뭐, 딱히 떠오르는 게 없었어요. 고민 하다가, 노르웨이. 진짜 할 말 없나 보다. 아, 이게 되게 좋은데, 네. 뭐 콕 집어서, 아, 물론 저는 입양을 하고 싶었는데, 아까 공부가 좀 부족해서. 네. 그 노르웨이를 한 거 이유는, 아까 다 얘기했어요, 사실. 이제, 두 아이들의 두 번째 만남. 그러니까, 6살 때는, 노르웨이 부모들이 알렉산드라를 데리고 미국에 갔었는데, 이제는 그게 몇 살이라고 나오죠? 그때가? 10살 정도였나요? 네,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네. 미국 부모들이 미아를 데리고 알렉산드라를 만나러 노르웨이로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막 오자마자 이제 나오는 장면이 엄마하고 아빠고 와 여기 경치 끝내주네요. 장난 아니에요. 다 영화 찍어도 될 것 같아요. 여기 그리고 미국이면 여기 돈 내고 들어와야 된다고. 다 네. 국립공원이라고. 뭐 이런 얘기를 시작해가지고 쫙 하는데 이제 부모 둘이서 알렉산드라는 집 그 2층에 뭐 테라스 같은 데서 앉아서 네. 이렇게 보는데 뭐 그 대사를 쳐요. 미국 부모, 그러니까 아빠가 대사를 친다뇨. 말씀을 하시는 건데. 말씀을 치세요. 네.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집들이 편히 쉬라고 지어놓은 것 같아. 함께 둘러앉아 각자의 파트너와 쉬라고 말이야. 우리는 항상 어디론가 가고 뭔가를 해야 하는데 여기 사람들은 그냥 앉아서 서로를 즐기잖아. 마음에 들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 전에 이제 미아와 알렉산드라의 그 생활을 비교하는데 미아는 끊임없이 뭔가를 해요. 바이올린을 배우고 뭐 댄스를 배우고 뭐 걸스카우트 활동을 하고 축구를 하고 근데 거기마다 부모가 항상 다 가고 네. 아침 새벽부터 부모가 데려다 주고 그리고 미아가 얘기를 해요. 뭐 우리 부모님은 나를 되게 미국에 살아요 나는. 근데 나는 혼자 내버려두지 않아요. 부모님이 항상 데려다 주죠. 그리고 아빠도 얘기하죠. 여기는 This is America. 뭐 이렇게 하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잘 네. 케어준다. 근데 알렉산드라는 맨날 혼자 돌아다녀. 막 말 타고 다니고. 그리고 그 등교 준비하는 것도 이렇게 교차 편집이 나오는데 네. 아 이것도 재밌었어. 미국에서 엄마가 일어나서 애를 해가지고 차까지 태워서 학교까지 보내. 근데 노르웨이는 아빠가 일어나서 아, 그랬어요? 아빠가 애를 이렇게 빗질로 씻긴 다음에 난 데려다 주는 줄 알았는데 문 앞에서 잘 가! 이래. 그 깜깜한데 혼자 걸어가.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 이게 등교 시간은 비슷한데 거리가 엄청 먼인 거야. 어. 왜냐면 우리 아버지들 맨날 얘기하잖아요. 몇 리 걸어서 학교 그러니까. 간다. 시냇물 몇 개 건너고 막 산을 넘고 그렇게 가야 되니까 이제 야방을 출발하는 거예요. 그치. 아니면 거기가 뭐 백야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해가 빨리 지고 뭐 그런 거. 근데 먼 거 같았어요. 멀긴 멀어 보였어요. 예. 어쨌든 그런 좀 뭔가 이 여유 있고 정말 위험하지 않은 그런 공간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아까 근데 김 기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도시에 막 이렇게 휘둘리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장면들이 매우 인상 깊었어요. 네. 그리고 그 부모 미국 부모가 그렇게 그 뭔가 깨달음을 얻는 것도 네. 되게 좋아 보였고. 네. 그 미국 부모가 이제 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걸 은근히 물어보잖아요, 아버지가. 여기 이제 미국에 또 오려면 저 트랙터 하나 팔아야 되냐고. 그런 얘기가 트랙터가 몇 대나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네. 자기도 잘 모르겠대. 그래. 그냥 뭐 필요한 것보다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 팔아야 되냐고 팔아서 미국 오냐고. 아 그렇죠. 하지만 뭐 마누라가 결정하겠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똑같네요. 그러고. 저게 어떤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대답일까?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노르웨이 사람은 크게 생각을 안 하고 살아. 인생을 그냥 사는 거야. 그치. 예, 근데 미국 사람은 내가 뭘 사면 이건 어떤 필요에 의해서 산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삶의 방식이 완전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전에 그 노동 쪽 전문 교수님 하종강 교수라고 네네네. 계시잖아요. 유명하시죠. 예전에 쓰신 칼럼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이 얘기 제가 많이 하고 다니는데 그 자기가 북유럽 국가였던 것 같아요. 어딜 가서 아이한테 꿈을 물어봤는데 저는 벽돌공이 되고 싶어요라고 얘기했대요. 왜?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음악 듣는 걸 좋아해요. 벽돌을 일을 하면서 음악을 틀어놓고 음악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종강 교수 써온 게 거기는 벽돌공이나 교수나 어느 정도 월급도 비슷하고 자기가 그 직업을 한다고 무시당하지도 않고 정말 그냥 하고 싶은 일 그리고 돈 되는 일 적당히 하고 가족과 행복한 시간 보내고 그냥 그게 가치인 거예요. 그 사람들 중요한 가치. 근데 우리는 뭐냐 막 이런 거 그런 내용에서 뭐 우리는 뭐냐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셨겠죠 교수님이니까. 그래서 그런 사례가 되게 신선해서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네. 사실 일을 하는 목적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미아와 알렉산드라의 삶이 너무나 달랐고, 그걸 통해서 사실 두 부모 모두가 아이를 사랑해주잖아요. 너무너무 사랑하죠. 네, 너무너무 사랑해주고 있고, 그 단지 방식이 문화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건데, 그게 너무나 대비돼서 그쵸. 보이니까, 아, 우리가 이걸 보면서 되게 궁금해요. 근데 또 놀라운 게 하나가 있는데, 네. 이거 다른 거 치고는 애들이 너무 비슷해. 똑같아요, 진짜. 엄마도 그런 얘기를 하죠. 미국 엄마가 난 처음에 미아가 하는 작은 뭐 몸짓이나 행동들 그리고 버릇들이 학교 애들한테 배운 건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알렉산드라랑 똑같더라. 네. 네, 그 얘기를 하죠. 정말 무섭도록 똑같은. 그래, 걔네가 반쪽짜리 목걸이 막 맞추려고 목걸이가 짧으니까 막 몸을 막 비틀어서 대가지고 하는 장면 있잖아요. 너무나 예쁜 장면인데 아 그거를 막 그러면서 다니는 걸 볼 때 아 진짜 유전이 전부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아, 교육 무의미한가? 교육 무의미한가? 착한 놈은 착하고 나쁜 놈은 나쁘고 그런 건가 싶을 정도로 그러게요.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얘네가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자라서 긍정적으로 발현이 됐다는 걸 전제하고 말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예. 여기서 어떤 왜곡이 있었을 경우, 그러니까 교육이 그 마이너스를 막아주는 게 오히려 진짜가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으로 어떤 사람을 통제해서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그 루이 아라공이라는 사람의 말이 있는데 가르친다는 것은 다만 희망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교육에 있어서 무언가 우리가 그 사람한테 뭔가를 주입해서 막 이렇게 결과 막 로드맵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은 다만 가르치는 거예요. 뭔가를. 그냥 지향하는 걸 보여주고 그 사람의 마이너스가 되는 것들을 처리만 해주면은 아이가 아 저런 게 있구나 저런 길이 있구나라는 걸 보고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죠. 마치 팀 웨이크필드의 아버지가 너클볼을 알려준 것처럼. 그 아버지는 근데 좀 더 노르웨이 스타일로 가르쳐줬겠죠. 그냥 생각 없이 귀찮으니까. 근데 그런 것이 오히려 한 아이한테 인생의 커다란 이정표가 될 수 있고 앉아서 걔 백날 그런 천자문 가르쳐주고 뭐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해봐야 그거 막 명심보감 읽고 해봐야 거기서 한 줄의 가르침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커다란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다른 사람, 아이도 다른 개체인데 가르친다는 것이 무엇이고 부모의 도리를 생각하게 한달까요? 도리를 찾아서. 도리 열대 우리 같이 봤죠? 네. 부산에서. 그때 부산에 면접 보러 와가지고 되게 신나하더라고요. 네. 도리하고 니모를 봤다며. 어. 본인의 핸드폰이 화질이 좋지 않는데 나보고 찍으라고. 네. 아, 영화 팬으로서 꼭 봐야 되는. 수족관 갔더니 도리랑 니모가 엄청 작더라고. 그쵸. 그리고 함께 막 여러 마리가 네. 이렇게 엉켜서. 그죠. 그만 애들이 이제 태평양을 건너서 막 그렇게 서로를 찾아다녔다는 게 대단한 영화입니다. 니모를 찾아서 도리를 찾아서. 저는 못 봤는데 꼭 봐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키워드 토크까지 끝났나요? 저는 유전을 뽑았고, 유전과 교육을 뽑았고요. 제가 안 했군요. 안 했죠. 근데 이게 다 얘기했네요. 이게 다 얘기했네요. 저희 유전과 교육. 제가 노르웨이로 시작해서 이렇게 또 만단처럼 쫙 이어졌는데. 네. 약간 이거 그림자들의 섬에 약간 기시감이 드는데. 약간 비슷하네요. 근데 그때보다 우리가 많이 지쳐있어. 방송 품질은 그때만큼 안 나오겠지만, 어쨌든 이어지네요. 네, 저는 유전과 교육을 뽑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나백은 개인적으로 유전과 교육, 한 비율로 따져보면 어느 정도 차지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나백이 서당 선생님입니다. 저는 유전과 교육보다는 비슷할 수도 있는데 유전과 환경? 환경. 네. 근데 유전 이거 잘 모르겠어요. 저는 5대5 같아요. 5대5.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뭐 범죄자들 같은 경우에 한국이었을 때 범죄자였지만 어떤 좀 더 나은 조건에 있었으면 범죄 안 저질렀을 사람들이 있거니와 그리고 자살 같은 것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어떤 성격에 그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유전하면 되게 긍정적인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능력을 그죠. 받는다. 뭐 유시민의 독서 뭐 이런 거.
여기서는 이제 뭐 긍정적인 마인드. 유시민의 독서 얘기 한번 이따가 해주세요. 네, 좀 이따가 뭐 지금 먼저 얘기할까요? 네, 그래서 네. 유시민 씨 책은 아니고 어떤 이제 제가 좋아하는 그 딴지일보의 죽지 않은 돌고래 김창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편집 부장인가? 아무튼 네, 딴지의 편집 부장은 내 생각만큼 거대한 위치는 아닙니다. 아유 딴지일보 얼마나 거대한 그 정치부장 이런 걸 다른 거예요? 정치부장 아니고 그 왜 딴지일보의 정치부장 뭐 물뚝심송 이런 네. 분들은 별거 아니던데? 그분들 뭐 잘 모르겠고 실제 직책이 아니던데? 부원이 없다고? 맞아요. 실제 직책은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실제 직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 알았네. 편집을 다 총괄하고 뭐 하는 분인데 그런 뜻에서. 그분이 이제 인터뷰를 한 책이에요. 여러 사람들을 자기가 네네. 좋아하는 분들을 물론 이제 인터파크인가 어디서 책 관련해가지고 책이 날 때마다 인터뷰한 건데 거의 좀 권한을 많이 주고 유시민 씨 인터뷰를 하는데 뜬금없이 뭐 이렇게 유전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유시민 씨한테 유전이냐 아니 유전이 중요한 거 아니냐 환경이 중요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유시민 씨는 100% 유전이다. 자기 경험에 의하면 왜냐 따님하고 이제 아드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따님은 좀 유명하시고 근데 이제 자기만큼 아이들이 책 읽는 환경이 없다는 거지. 엄마 아빠 다 책 읽고 사방에 책이야. 책을 아이가 안 읽을 수가 없다. 하지만 둘째는 책을 진짜 안 읽는다. 책 읽는 거 너무 힘들어한다. 많은 유인책을 줘도 책을 안 읽더라. 그래서 자기는 유전이라고 생각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예. 근데 아무튼 이제 유시민 씨 얘기는 이거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유전이란 게 꼭 긍정적인 게 아니라 부정적일 수도 있잖아요. 네. 되게 소심한 성격 혹은 또 배우는 게 느리고 그런 기질 같은 것들을 유전으로 받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소심하고 느리고 이런 게 용인되는 사회와 용인되지 못하는 사회가 있을 때 네. 결과는 천양지차라는 거죠. 그렇죠. 긍정적인 유전은 극복하니까 여기든 다 잘하는 거지. 네. 근데 약간 부정적인 기질로 나타나는 거 우리가 뭐 이게 정말 생물학적으로 열성우성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봤을 때 조금은 부정적인 걸로 취급되는 것들 우리 특히나 한국에서 그런 부분들은 좀 큰 결과의 차이가 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좀 환경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게 진짜 답을 내리기가 진짜 어려운 문제 같아요. 한때는 교육이 진짜 득세했던 시절에는 교육으로 충분히 많은 것들을 바꿀 수 있다라고 했었고, 또 유전의 그 힘들이 속속 발견되는 요즘에 이르러서 유전을 점점 더 높게 치는 시기도 있죠.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발현되느냐 아직도 진짜 인간사의 미스테리인 것 같은데, 네. 답을 내리기가 어렵네요. 네. 네, 뭐 우리가 어떻게 답을 내리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유전적으로 매력 있는 여자를 찾아서 배를 타나요? 유전적으로 우리 그거야 이게 되게 그런 게 뭐냐면요. 제가 친구 예전에 여행을 가가지고 만났는데 우리가 여행 가는 게 이게 다 허세가 아닐까? 라는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때 약간 중2병 나는 유럽 여행 따위 가지 않을 거야. 그래서 쿠바를 갔을 때고 네, 또 우리시려고. 그리고 그 친구는 세계 여행하는 친구였어요. 네. 근데 그런 얘기 하다가 결론은 그러니까 우리가 허세 부리려고 뭐 변호사가 되거나 막 클럽에 가서 막 뭐가 돈을 쓴다거나 뭐 그런 허세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허세를 부리는 거니까 뭐 나는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약간 배도 그런 거 아닌가? 배도 허세야? 왜 허세지? 남들 못하니까 하고는. 당연하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래요. 뭐냐면 언제부턴가 생각했던 건데 내가 원하는 것과 남들이 나를 봤을 때 긍정적으로 생각해주는 두 가지를 다 갖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언제부턴가 했던 것 같아요. 물론 내가 원하는 길이기도 하고 이 길은 네. 남들이 봤을 때도 물론 생각력 끼고 보는 사람이 있지만 대체로 대단하다 약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허세라는 말을 좀 폭넓게 해석하면 충분히 공감해요. 그래서 제가 네. 그 친구랑 그때 그랬어요. 우리 허세라고 쓰지 말고 뽐냄이라고 하자. 아이 좀 멋있게 바꾸지. 아니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뽐냄으로 하자 우리는. 네. 허세와 낭만의 뭐랄까 경계가 상당히 애매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네. 확실히 어쨌든 그 허세까지도 고려해서 내가 결정을 한다는 그 의지만 있다면 뭐가 나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현실적인 부분도 저는 충분히 생각했다고 생각을 했고
있고 생각? 아무튼 네. 네, 꼬여가는 그 회로 네, 배에선 푸시기 바라고요. 키워드 토크 일단은 얘기를 했고요. 해봤고 예. 연관 콘텐츠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영화 콘텐츠는 딱히 생각이 안 나서 안 나요? 예, 김 기사님부터 말씀하시면 저도 생각을 해볼게요. 네, 저는 일단 처음 생각난 영화는 피부 색깔 꿀색이라고 우리가 아. 다뤘던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어요. 예, 저는 내용만 대충 압니다. 보지 네. 못했고. 여기서 다뤘었는데 이게 벨기에로 입양 간 한국인 아이가 나중에 애니메이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자신이 이제 어떻게 자라는지 그런 모습들을 다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영화 속에서 일종의 다큐멘터리적인 부분이 있어서 한국에 오기도 해요. 부모를 찾으려고. 그런 것들이 그려지는 반 정도는, 반 이상이 애니메이션인 영화죠. 벨기에에서 한국인 동양인 아이들을 많이 입양해서 기르는 가족이었고, 그곳에서 자기 자리를 못 찾은 거예요. 미아와 알렉산드라 같은 경우는 정말 사실 입양하는 부모라고 모두 다 좋으리란 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모두 다 아이를 잘 키우고 잘 대하리란 법이 없고. 그리고 근데 난 궁금했던 게 네. 둘 다 자녀들이 있잖아요. 네. 둘 다 재혼을 한 건가요? 둘 다 재혼을 했다고 나옵니다. 그 재혼을 했다고 나오나요? 네, 영화 속에 살짝 나와요. 아, 네. 그게 궁금했어요. 아무튼 이 완전하지 못한, 충분히 내가 어떻게 아이한테 사랑을 줘야 하는지 모르는 그런 부모를 만난 거예요. 대사 중에 하나로 이런 게 나와요. 그 어머니가 이제 아이가 자꾸 엇나가잖아요. 뭔가 잘못 사랑을 못 받고 있을 때 엇나가는 부분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은 악순환이 점점 커지는 거죠. 작은 균열이. 엇나갔을 때 이런 말을 해요. 다른 아이들은 다 말 잘 듣는데 너 때문에 그런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사과 상자에 너는 썩은 사과 같은 존재야. 그런데 그런 어머니가. 대사가 실제로 네, 실제로 그 말을 아이가 잊지 못해서 이 애니메이션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인가는 자기가 먼저 말을 안 듣고 막 그렇긴 했지만 혁대를 아버지가 푸르는 장면이 나와요. 딱 그 창고 문을 막고 서가지고 지하실이었나? 그런 것들 상당히 포갑적일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면 이 부모들이 나쁜 부모가 아니거든요. 다만 아이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알지 못했고 분노 조절 장애적인 게 좀 있어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거는. 네, 아이한테, 힘없는 아이한테 입양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좀 상처를 받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영화가 좀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미아와 알렉산드라, 그 아이들은 서로 처음 만났을 때 정말 형제이고 닮고 또 그러니까 너무 서로를 기뻐했지만, 이 피부색과 꿀색에서 이 주인공이 처음 이제 자기 동생으로 또 동양인 여자애가 하나 입양돼요. 네네. 근데 걔가 잘 따르거든요. 음. 똑같이 생겼으니까. 근데 걔가 자기를 보고 웃으니까 웃는다는 이유로 따귀를 때려요. 주인공이. 예. 아.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에서 아까 말한 그 유전과 교육적인 것도 생각이 나고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생각이 나고 여러모로 그 입양의 긍정적인 것들이 많이 보도가 되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 부정적인 측면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엇나갔을 때 네네. 그 생김의 다름과 환경의 다름, 그리고 자기가 입양됐다는 사실 자체에서 오는 훨씬 더 엇나가기 쉬운 그 약함,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약하다는 게 악하게 가기 쉽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 더 생각이 나는 게, 이제 곧 리메이크 준비 중이라고 하던데 블레이드 러너라는 영화가 있어요. 예. 네, 그 사이보그들 나오는. 블레이드 러너. 네. 저도 그래서 약간 한국 그 여자랑 결혼한 배우 얘기인가? 뭐 네. 웨슬리 스나이스의 그 네. 그 블레이드 러너라는 영화를 보면은 이제 사이보그들 안드로이드 많이 나오는데 그 안드로이드에 대해서 제가 그 생각을 좀 하거든요. 교육이냐 환경이냐. 그래요? 볼 때마다 가끔씩 생각나더라고요. 교육 아니에요? 근데 안드로이드 뭔가 환경에도 반응을 하니까. 네,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로봇이 아니니까. 네네네. 환경에 따라서 뭐 다마고치처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죽어가는 로봇들 그런 것들이 막 생각이 나면서 그런 그냥 뜬금없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 네, 충분히 녹음은 뽑은 것 같네요. 네, 뭐 김 기사 두 개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말씀을 안 드리고요. 네. 굉장히 인상 깊었던 그 대사가 있었어요. 되게 너무 귀여워서 미아 알렉산드라가 했던 대사 같은데, 저는 우리가 함께 살 수만 있다면 세계에서 제일 가는 자매가 될 거예요. 막 이런데 너무 귀여운 거야. 그게. 맞아. 세계에서 제일 가는 자매. 약간 우리는 세계에서 제일 가는 뭐 남매, 형제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얘기 듣고 뭐 되게
안타깝고 슬프면서도 되게 귀엽더라고요. 그게 아이가 보통 자라면서 세계를 인식하는 시기가 보통 늦게 오는데 그 아이는 자기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그 자매가 저 멀리 다른 대륙에 떨어져 있음으로 인해서 세계를 빨리 인식하는 거죠. 아, 그러네. 예. 그래서 그런 말들이 나오면 너무 귀여워요, 그게. 그리고 그 알렉산더가 사실 생쥐를 학대하고 죽이는 장면이 또 나오거든요. 그게 죽이는 거야? 죽이는 거 아니고 거의 살해하려고 갔죠. 미수죠. 왜? 그 산소 안 통하게 다 막아놓고 아, 그게 산소 안 검은 천으로 생쥐의 그렇다고 산소가 안 통합니까? 생쥐의 그 생명권과 그 평화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삶의 질을 다 박탈하는 그런 엄청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보통 애기들이 여자애들이 생쥐 같은 거 안 만지잖아요. 그것도 심지어 집에서 키우는 것도 아니고 햄스터도 아니고 그러니까. 야생쥐를 잡았어 아이가. 꼬리 그 분홍색 그런 생쥐. 근데 걔를 어디 통 같은데 넣어놓고 죽을 뻔한 거 자기가 발견했다고. 예. 계속 만지고 그 다음에 천으로 덮어놓고 또 만지고 덮어놓고 막 이러는데 그 장면도 너무나 귀엽고 그랬던 게 기억이 나네요. 네, 미아와 알렉산드라 귀여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추천 비추천 마지막으로 한번 가볼까요? 저는 추천이죠. 유지. 네. 네. 뭐 설명 더 해야 되나요? 안 해줘도 되고요. 네네. 아, 그리고 그 네. 수영장 되게 뻔한 연출일 수 있지만 둘이 만나가지고 수영장에서 막 노는 장면을 찍어요, 감독이. 일부러 했겠죠. 근데 이제 약간 웅크리면서 서로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마주보고 내려가는 모습을, 물속에 있는 모습을 측면에서 찍은 장면인데 이제 네. 뭐 함께 엄마 뱃속에 있는 뭐 그런 거 비유적으로 했겠죠. 근데 되게 뻔하지만 또 뭉클하더라고. 저렇게 둘이 같이 있었겠지. 네. 그런 생각에. 네. 미아와 알렉산드라 딱 이쁜 나이에 찍었어요. 얘네라고 안 싸우겠습니까? 네. 저 실제로 그 알렉산드라가 미아가 얘기하죠. 우리는 뭐 다투기도 하겠지만 원래 뭐 자매들은 다 그런 거 아닌가요? 아, 이것도 너무 귀여웠어, 진짜. 네. 딱 중국 애들인데, 뭔가 되게 귀여운 되게 상들이야. 발랄하고. 발랄하고, 적극적이고, 투닥투닥 대면서 막 뛰어다니는. 그 환경들도 그러잖아요, 진짜. 그 노르웨이도 그렇고. 그렇죠. 네, 아무튼 여러모로 생각할 거리가 많았습니다. 저는 보말이에요. 네, 여전히 보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기분 좋게 볼 수 있는 다큐였다. 근데 다큐에서 제가 기대하는 무언가를 충족이 제가 다큐를 경계도시로 배워서 그런 것 같아요. 경계도시 2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큐도 장르가 많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큐에서도 그렇게 심각한 사회적인 것들이 있는가 하면 되게 코믹한 다큐도 있고 네. 그런 거 다양하게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큐, 진실, 무거워 이렇게 네. 생각하는 거는 조금 이제 좀 약간 옛날 방식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고맙습니다, 훈장지. 아, 네. 네, 이런 가르침은 전혀 저에게 가르침이 안 되고요.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희망을 얘기해야지. 이건 뭐 아니, 봐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 보여줬는데 내가. 이래서 환경이 중요해요. 주변 여건이 이러다 보니까 제가 발현이 안 되네요, 다큐 쪽으로. 그리고 이제 뭐 네. 마지막인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하고 뭐또 이렇게 써놨어요. 마지막 써놓은 거는 그 마지막에 자막으로 미국에서 한 번 더 노르웨이를 방문했다고 나와요. 미아가 알렉산드라를. 근데 순서상으로는 노르웨이에서 미국을 가야 돼요. 아, 그죠. 그렇죠. 근데 내 생각에는 부모들이 미국 부모들이 자기가 가고 싶다고 했을 것 같아. 아, 싫어. 어. 나 그 생각을 못해. 난 반대로 생각한 게 노르웨이에서 미국을 오려면 트랙터를 팔아야 되잖아. 근데 미국의 사람들은 좀 살만한 거야. 그 직업이 뭘까? 나는 미국에서 사실 빈부격차가 되게 심한데 세크라멘토는 좀 중산층 어느 정도 사는 도시에 살잖아요 지금. 그 집도 그렇고. 그리고 막 부모가 애기들 물론 그게 주말에 한 건지 모르겠는데 맞아, 막 찾아다니고. 맨날 같이 있어. 그거 알잖아요. 한국 부모들은 주말이 쉬더라도 못 찾아가. 힘들어서. 근데 여기서 그 정도로 여유 있는 생활이 영희가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르웨이에 가서 진정한 쉼을 만난 거죠. 그치. 그래서 힐링하러 가면 네. 애도 데려다 주고 나도 힐링하고. 그럴 수 있겠네. 난 그 생각을 못 했었는데 아버지는 진짜 완전히 반한 것 같더라고요. 맞아. 여기, 진짜 여기 천국이다. 여기 난 그거 느낀 게 아이를 앞세워가지고 부모가 노르웨이 부부가 산을 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한번 숲속을 막 걸는 장면이. 근데 진짜 여기가 그냥 엘프들 사는 곳인 거야. 그게 무슨 장면이냐면 미아가 미국 아이가 햄버거를 막 부모랑 먹는데 갑자기 장면이 탁 바뀌면서 무슨 폭포 밑에서 맞아. 이렇게 같이 뭘 먹고 있어. 바위에 앉아서. 지금 보니까 그것도 연출이네. 집에서 호밀빵 샌드위치 같은 거 싸가지고 그 엄청 폭포 같은데 안에서 먹네. 바위에서. 초원하고 막
폭포 뒤에 있고 막 푸른색 초원이 펼쳐진 데서 막 샌드위치를 먹어. 근데 이게 대박인 게 한 씬이잖아요. 하나의 그 장면으로 찍었는데 그 프레임 안에 진짜 초원도 있고 폭포도 있고 양도 산도 있었던 있고, 것 같고. 양도 있고 다 있어요. 이게 진짜 천혜의 그런 환경을 가진 노르웨이. 저도 가고 싶더라고요. 네. 노르웨이 갑시다 나중에 한번. 네, 그렇습니다. 아, 저랑 같이 가자고요? 아니 알아서 가자고. 우리 그냥 가자고. 다 당황했네. 자, 추천 비추천까지 마쳤습니다. 아, 오늘 진짜 힘든 여정이었어요. 예. 우리가 이제 입소까지 10시간이 채 안 남았네요. 그렇죠. 10시간 안쪽으로 우리가 9시간 정도 지나면 예비 선원으로서의 교육이 시작됩니다. 네. 입교를 하게 되죠. 네. 우리 나중에 한 이제 2등항에서 정도 됐을 때 들어볼 수 있도록 오늘 이제 포부 한번 말해봅시다. 뭐 그냥 지금 얘기하면 되나요? 어떤 배를 타고 싶고 어떤 항해사가 되고 싶고 전반적인 포부까지 저는 어떤 아들이 되고 싶고 아들? 네, 어떤 오빠가 되고 아들? 싶고 저는 이왕 이 길을 걷게 된 이상 좀 열심히 해서 어디까지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실 기자로서 세계 시장을 나갈 수는 없잖아요. 언어가 뒷받침돼야 되니까 언어가 중요한 무기니까 네. 기자는 말이든 글이든. 근데 이쪽은 그게 아니니까 열심히 배워서 물론 우리나라 말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영어로 배워야겠지만 조금 해외 그 회사들을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최근에 했어요. 물론 지금 생각이죠. 나중에 교육을 받고 배를 타면서 그 생각들이 많이 꺾이고 퇴화되고 아니면 내가 정말 헛생각을 했구나라는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좀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어요. 네. 머스크가 어느 나라에 삽니까? 덴마크입니다. 덴마크. 노르웨이 근처에 있는 나라로 그렇죠. 가겠다는. 네. 네. 세계 최고의 해운사죠? 최대 해운사인가? 예, 근데 이제 그게 컨테이너 쪽은 그렇고 좀 은근히 모르는 좀 비컨테이너 선사들이 있다고 해요. 들어보니까 저희 그럼 가서 알아봐야겠죠. 네. 예. 뭐 김 기사는 뭐 네. 저는 아직 저한테 얘기한 거랑 또 얼마나 다르게 얘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좀 그렇게 말하니까 좀 두렵긴 한데 미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좀 가서 현장을 좀 더 배워야 된다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나백 같은 경우에 많이 이제 현장에서 알아보고 간 거가 있겠지만 좀 다른 게 저는 이제 거시적으로 본 거고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은 네. 굉장히 배의 미시적인 걸 배워야 돼서 전혀 다른 거죠. 또 그래도 가다 보면 이제 길도 보이고 할 거 아닙니까? 네, 뭐 그렇죠. 저는 사실 두 가지 생각이 공존하는데 앞으로 한 5년에서 7년, 뭐 길게는 10년까지도 잡아놓고 그 속에서 나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보자라는 게 커요. 네, 나를 좀 다른 경험을 하면 다른 사람이 되고 컨택트에서도 다른 언어를 쓰면 다른 사람이 되고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 안에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하나를 더 씨앗을 더 피워서 그거를 내 글 속에 한번 담든 어떤 컨텐츠 속에 담아보자.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일단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로 네. 어떤 연구선들이 있잖아요. 그거 진지한 얘기였어요? 저는 좀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환경 문제가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에서 기시감이 넌 누구냐? 한국에서 환경 문제에 다가서기가 사실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환경단체에 뭐 돈 얼마 내고 뭐 후원을 하고 좀 알아보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내가 그 정말 가까이 다가서기는 어렵다라고 느낀 적이 많았어요. 그러면 그분을 되게 존경하시겠네요. 근데 저는 그 그린피스 쪽에 그런 분보다는 좀 더 제가 사실은 그것도 생각했는데 제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하는 분이 먼저 앞서 달리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좀 더 다른 길을 모색해서 좀 연구 쪽으로 오히려 연구선들 근데 있잖아요. 하지만 항해를 하잖아요. 비슷하겠죠. 네. 비슷한데 자기가 뭐 근데 연구하는 거 내가 아니잖아. 마음에 안 들어. 그 길을 그래? 누가 먼저 가서 비슷한 커리어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사실 뭐 아까 그런 얘기도 했지만 조금 남들이 해보지 못한 뭐 허세. 배를 타보는 것도 꿈 중에 하나죠. 뭐 그 남극 연구선이라든가 뭐 쇠빙선 뭐 이런 네, 것들 이런 것들. 타고 막 가가지고 연구하고 온난화 같은 것들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돈 차이가 꽤 크더라고요. 연구선도 그런가요? 연구선은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좀 그것보다는 낮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훤하네요. 김 기사 만약 거기 가면 또 취재하고 있겠죠. 거기 연구원들.
네, 뭐 본성은 못 버린다고. 네. 유전이냐 환경이냐의 문제인데. 이거 보기에 유전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어떤 경험을 했길래 이 사람이 이렇게 됐을까 참 궁금하네요. 네. 저도 아라벡 궁금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라벡이랑 저는 굉장히 평범한. 이게 자기가 평범하다고 얘기하죠. 이거 약간 볼 때 지자랑인 것 같아. 약간 알면서. 왜? 그러니까 평범한 코스를 건너왔지만 그 평범한 코스에서 늘 뭔가 낙오되지 않고 남들을 낙오시키면서 이렇게 성장을 해왔잖아요. 낙오 시키다니요. 낙오시킨 거지. 이렇게 엘리트 코스를 이렇게 해온 사람과 약간은 그 엘리트 코스에 이제 진입하기가 좀 힘들겠구나를 알아서 겉도는 사람의 좀 차이랄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엘리트가 아닌데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고 하네요. 모 언론사와 인터뷰하면서 앞에 엘리트 넣어달라고 한 거 잘 읽었습니다. 네. 유치해가지고 아주 그냥 닭살이. 뭐 아무튼 오늘 방송 재밌게 봤고요. 우리가 이런 진솔한 얘기들을 가장 안 들을 것 같은 다큐멘터리의 뒤쪽에 숨긴 것도. 그런 심오한 의도가 있었군요. 그죠. 이 방송 한 20명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존경합니다. 이 다큐멘터리 클릭은 보통 한 200에서 300이 나오고 아마 제가 볼 때는 끝까지 들으시는 분은 그 10분의 1 정도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끝까지 들으시는 분은 20명 정도. 그럼 요 파일은 따로 하나 보내주십시오, 저한테. 우리가 배 타는 동안 팟빵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 왜 그래? 팟빵 계속 됩니다. 여기 이런 발언 하면 안 돼? 네. 우리 팟빵이 지금 우리의 호스트 중에 호스트예요. 지금 표정이 굉장히 진지합니다. 네. 개정색하고 있어, 나한테. 너 지금 뭐야, 그거. 뭐, 현대상성 개새끼 할 수 있어? 그 비슷한 거야. 이해가 확대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김기사. 아나벡입니다. 네, 블랙리스트와 함께 오늘을 즐거워합시다. 축배를 들어라 오늘을 위해서 내일을 향해서 축배를 들어라 어쩌면 좋아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오늘은 위로를 받아야겠어 두려움 없던 그 시절로 돌아가 보는 거야 친구여 오늘만은 나와 함께 뜨겁게 빛나는 우리 젊음과 청춘의 잔을 높여라 아낌없이 마셔라 축배를 들어라 오늘을 위해서 내일을 향해서 축배를 들어라 한 잔은 내게 한 잔은 버림받은 세상에 한 잔은 그리운 그 사람에게 서글펐지만 희미한 희망으로 버텨온 어둠의 시간들아 잘 있거라 뜨겁게 빛나는 우리 젊음과 청춘의 잔을 높여라 아낌없이 마셔라 축배를 들어라 오늘을 위해서 내일을 향해서 축배를 들어라 축배를 들어라 오늘을 위해서 내일을 향해서 축배를 들어라 축배를 들어라 그날이 온다면 그날이 온다면 축배를 들어라 축배를 들어라 축배를 들어라